예, 그 다음으로 이제 가치평가의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치평가에 이러한 5가지 이런 꼭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치평가의 목표가 기업 가치가 될 것인가, 주식 가치가 될 것인가 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가치의 전제라고 하는 것은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할 것이냐, 청산 기업을 전제로 할 것이냐 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가치의 기준은 공정시장 가치냐, 투자 가치냐 라고 하는 테마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가치평가의 기법,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은 소득접근법이냐, 시장접근법이냐, 자산접근법이냐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설명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평가 기법의 적용 방식이라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러한 가치평가의 3가지 기본적인 가치평가 기법을 실제로 적용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5가지 포인트를 서로 섞어서 이렇게 혼돈해서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별개의 토픽으로 이해를 하시고 또 비교를 할 때는 상호 같은 묶음끼리 비교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공정시장 가치와 계속기업 가치를 비교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비교를 해서는 절대로 제대로 된 이해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5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기업 가치, 주식 가치라는 측면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것이 재무 상태표입니다. 혹은 대차 대조표입니다. 자, 이런 재무 상태표에서 기업 가치와 주식 가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일단 비영업 자산이 존재하지 않는 간단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유동 자산에는 투자 자산 같은 부분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업용 순운전 자본은 예를 들어서 현금 더하기 매출채권 더하기 재고자산 마이너스 매입채무와 같은 영업과 관련된 아주 간단한 순운전 자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유동부채, 유동자산, 유동부채가 더 재무상태표에서 더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네팅시키면 바로 영업용 순자산만 남는 이런 형태로 축약시킨 재무상태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에서의 차변은 전부 영업용과 관련된 순운전 자본과 비유동 자산으로만 구성되는 것으로 이렇게 전제를 하고 그러면 이제 재무상태표에서의 대변인 비유동 부채는 전부 차입 부채로만 그러니까 타인 자본으로만 구성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자기 자본이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기업 가치는 이러한 재무상태표에서 영업용 순운전 자본과 비유동 자산의 합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차입 부채, 타인 자본을 차감한 것이 주식 가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단순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를 유동자산, 유동부채를 네팅시켜가지고 순운전 자본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비유동자산을 더하고 차입부채를 차감하면 주식 가치가 된다. 그죠?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 이렇게 재무상태표를 정리를 하는 것은 기업가치평가를 하기 위한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자, 이렇게 재무상태표가 축약이 되더라도 여기에 나타난 금액은 북밸류라는 것이죠. 장부가액입니다. 우리가 가치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북밸류가 반드시 마켓밸류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밸류에이션은 반드시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가라는 마켓밸류로 바꿔주지 않으면 이렇게 단순하게 재무상태표를 추경하는 것은 칼큘레이션에 불과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자산의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전부 다 이것을 북밸류로 나타나 있는 장부상의 가치를 시장 가치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현금,
자, 현금은 예를 들어서 뭐 장부상에 1억이 있었다. 그것은 북밸류가 그대로 마켓밸류로 인정되는 아마 유일한 그런 계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쭉 순서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시면 매출채권이 있습니다. 매출채권은 장부상으로 대손 충당금을 차감해서 실제로 순액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죠. 이럴 경우에 장부상에 나타나 있는 순액이 과연 마켓밸류인가라는 걸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대손 충당금이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연령분석법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적정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고 세무적으로 인정하는 대손 충당금 범위에서 계산이 돼서 실제적인 시장 가치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는가. 또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 자, 재고자산은 시가와 원가의 두 개를 비교해서 낮은 값으로 기록하는 저가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장부상에. 자, 장부상에 예를 들어서 원가가 100원이고 시가가 80원이면 80원으로 떨어뜨리지만 원가가 100원인데 시가가 120원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면 여전히 100원으로 계상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가인 120원을 반영하지 못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 비유동 자산으로 넘어갔을 때 토지. 자, 우리가 토지는 시가와 원가를 선택적으로 지금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회계 원칙에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로 조정을 한 토지 같은 경우에는 시장 가치를 반영하고 있겠지만 원가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시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또 다른 기계장치, 건물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된 시장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뭐 세무적인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계산이 됐다든지 할 경우에는 장부가액이 시장 가치와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무형자산의 부분에 있어서는요, 자,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무형자산, 기술의 가치, 브랜드의 가치, 그리고 인적 자본의 가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장부상으로 이러한 무형자산이 기록되는 내용들은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의 가치, 장부상으로 기술의 가치와 관련된 계정 과목은 아마도 특허권 같은 지적재산권이 될 겁니다. 그러나 특허권 같은 것이 장부상에 계상될 때는 실제로 그 특허권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술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를 신청하기 위해서 지불된 출원 등록 비용 정도가 우리가 장부상에 기록할 수 있는 금액의 전부라는 겁니다. 또 개발비 같은 경우가 또 기술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투입된 원가를 계산하는 것이지 이것이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실패한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한 20억 정도의 투입한 원가를 계산할 수 있지만, 이것은 실제로 실패한 기술, 그러니까 시장 가치는 거의 제로가 될 경우에는 20억이라는 숫자가 시장 가치가 아니라 0에 가까운 숫자가 시장 가치로 기록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브랜드 가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코카콜라 같은 경우가 세계에서 브랜드 가치가 아주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제1위다. 600억 불, 700억 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60조, 70조 되는 엄청난 금액이지만, 과연 장부상에 기록된 금액은 거의 없거나 혹은 상표권 등록과 관련된 금액 정도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기록할 수 있는 이 브랜드 가치와 관련한 그런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인적 자본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가치를 매겨서 그것을 장부상에 기록한다. 실질적으로 실무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무형자산의 가치 같은 부분은 대단히 우리가 장부가액과 마켓밸류, 장부가액과 시장가치, 북밸류와 마켓밸류 차이가 크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되겠습니다.